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는 그 하자 승계론인데, 이것도 이제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를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라는 법리를 통해 가지고 권리구제를 인정하자라는 그 예외 법리거든요. 왜 안 되는 건지 보충 자료로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걸 예외적으로 권리구제를 인정하자는 취지, 즉 권리구제 확대다라는. 그럼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 되죠. 이게 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 승계되는 것도 있고 승계받는 것도 있고, 이게 승계되는 거를 선행행위라고, 그 물려받는 거, 승계되는 거를 그 후행행위라 그래요. 두 개의 행정행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럼 선행행위는 왜 권리구제가 안 되냐? 얘가 취소사유이고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얘가 당연무효라면은 불가쟁력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제기해서 구제가 되니까 그때 선행행위가 당연무효이면 권리구제가 되니까 승계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취소사유일 때라도 불가쟁력이 발생이 안 됐다면 선행행위를 대상으로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하면 얘는 되기 때문에 굳이 승계를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선행행위가 취소사유이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후행행위는 왜 안 돼요? 얘 자체는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봤자 기각 판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후행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후행행위 위법사를 주장하면 되니까 그 승계를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통된 거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처분해야 돼요. 처분이 아닌 거 간에는 논의가 안 되는 거고, 승계 요건은 쉽게 말하면 밀접한 관련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걸 승계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그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그 책임져라. 네가 선행행위 책임을 네가 물려받아 네가 져라. 이렇게 책임을 물을 때에는 뭔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가 인정될 때 하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걸 네가 대신 책임져라. 이런 건 상식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승계 효과가 되면 그 자체는 적법이었던 후행행위가 선행행위 하자를 물려받으면, 승계를 받으면 얘가 위법이 되니까 이제 인용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결론은 유사한데, 선행행위, 후행에 대한 구속력 시각에서 다루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룰 거예요. 자, 교과서로 보면 문제 소재하고 기본적인 걸 다뤘는데, 문제 소재는 받고, 말 그대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 쪽으로의 승계지 그 반대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자, 판례 보면은 199에 판례 보면 후행행위 하자의 선행행위에 대한 승계는 부정이에요. 이 방향이 반대인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에 논의식 하자 승계론 요건, 이건 다 보충자로 정리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판례도 그 선행행위가 무효일 때는 당연무효라 그랬죠. 이거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고, 또 후행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됐대요. 1-229에서 인용했던 건데, 선행행위인 원상복구 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행위인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그 다음에 요건인데, 자, 판례로 가면은, 판례도 하자 승계론이죠. 그래서 보충 자리에 봤던 거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장으로 한번 봅시다. 동일한 목적, 하나의 효과일 때, 이게 이제 밀접한 관련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주석 달아놓은 거죠. 보충 자리엔. 자, 동일한 목적, 하나의 효과, 이런 표현을 익혀놔야 돼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를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그 다음에 또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승계 요건이죠.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이렇게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괄호조속도 제가 단 건데 이게 논의의 전제이죠.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위법이 된다. 승계 효과죠. 근데 별개 목적 휴가일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로 나오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일단 앞에는 이제 원칙이에요.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요 표현을 익혀놔야 돼요.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미할 표현들이 나오죠.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구속력 이론에 따른 거예요. 구속력이 인정이, 이제 표현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구속력이 인정되면은 후행행위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되면 후행행위에 대한 구제가 되는 거죠. 이 정반대. 하자 승계론의 표현으로 치면 하자 승계가 되면 취소 판결이, 인용 판결이 가능한 건데, 구속력이 인정되면 기각 판결밖에 안 돼요. 정반대예요. 하자 승계가 안 되면 기각 판결이고 구속력 인정이 안 되면 인용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뒤에 별도로 구속력을 별도로 다루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 후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이건 뭐 그 동일한 목적 휴가이든 별개이든 간에 어쨌든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가 무효이다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러 가면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로 동일한 법률이거나 한 개나 똑같은 얘기 완성할 때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건 뭐 표현만 달리한 건데 한 번쯤 봐둬야 될, 내용은 똑같은 거야. 앞에 판시된 거하고. 근데 다음 페이지 또 그 예외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 잘 봐야 돼.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이죠. 이게 이제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또 보충 자료로 더 만들 걸 그랬나? 이 보충 자료에 있는 거는 다른 선생들 강의로 치면은 판서 내용이에요. 칠판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쓰는 내용인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워낙 또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귀찮아가지고, 뭐 손도 아프고, 그걸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칠판에 쓰면서 판서로 할 거를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필기하는 부담을 줄이고, 필기하려면 시간 걸리죠.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펜 값, 그 다음에 그 필기할 종이 값까지 제가 시간과 그 비용 이걸 갖다 절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농땡이 같지만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들 거 그랬나? 근데 이 강론에 나오는 건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부가 처분의 그 기준이 되는 거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배경 지식을 좀 알고 보면 쉬운데, 자, 여기 이제 처음에는 길어 보이는데
이해하고 나면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긴 문장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출제되니까 일단은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핵심을 한번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기출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는 공적인 지가, 땅값 결정이에요. 공적으로 땅값을 산정한 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라고 그러고, 이건 땅값 결정한 거고, 과세처분은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인 건 맞죠.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뭔지도 일단 몰라요. 뭐 알아야 유불리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알았다 그래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사 갈 일이 있거나 대출받을 일이 있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가 높은 게 유리하죠. 왜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에 따라 내가 그 매각대금 이거를 갖다 비싸게 불러도 매수인이 인정을 하죠. 아, 이거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니까 시장 가격으로 시가로 이 정도 부를만 하구나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싼 값으로 내가 그 집을 팔 수 있어요. 그 다음 대출 받을 때도 개별 공시가 높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럴 이사 가거나 집을 팔거나 대출 받을 일이 없으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더 비싸게 내는 거예요. 그 재산세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장차 이사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갑을 떨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게 육갑을 떨리래요. 뭐 무당한테 구슬 봐요? 올해 이사 온 일이 있습니까? 그 보는 미친 것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런 비과학적인 거 빼고 평균적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개별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이 된 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게 배경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건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이게 수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맥락과 연결이 되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위법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면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후행행위의 처분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거는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이나 개별 공시지가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거기만 인정한 거지 재조사 청구했다는 감액 조정 여기에는 하자승계를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거 구별해서 봐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수용재결도 개별 공시지가하고 거의 똑같은 논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할지 불리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수용당할 일이 발생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은 게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괜히 쓸데없이 세금만 더 내게 되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익사업이 내 소유의 땅이나 건물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될지 어떨지를 이걸 알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요게 13년도니까 이거는 최근 판례에는 이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그 사건이고, 요거는 아마 박은식, 장지연, 장자연하고는 완전 다르죠. 장자연은 이제 억울한 그 성 피해자고, 장지연이라고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됐잖아요. A급권 박탈되면서 그때 황성신문이었나? 여러분들은 그거 외워야 돼요. 국사에 황성신문인지 그 신문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시리아 방송대곡 야라 해가지고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런 아주 비장한 사설을 발표했던 애국지사였죠. 근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육당 최남선, 가만있어 봐. 이광수, 춘원이지. 춘원 이광수, 얘네들하고 마찬가지죠. 얘네들하고 마찬가지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 행위자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알 수도 없다. 알려주질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 아까 개별 공시지가 알려주지 않는다. 그 논거하고 똑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판례 요지 제목 밑에 본문에 세 번째 끝에 가면,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밑에 우측으로 가면 콤마 다음에 가면,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논거가 유사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우측에 보면 이제 판단 표지가 나오죠. 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을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이력을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외를 인정. 그럼 여기 보면은 하자승계 그 인정 사례가 유형화돼서 몇 개밖에 없어요. 부정 사례가 무지하게 많은 건데 저걸 멍청하게 부정 사례를 예울 이유가 없어요. 유형화시켜서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강제집행절차 상호간이에요. 강제집행절차 상호간. 근데 이것도 일단 비교할 때 다음 페이지 가면 강제집행끼리만 인정이 되는 거지, 의무부가 하명과 강제집행, 이거는 부정된다는 걸 정확히 비교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부가 하명하고 강제집행, 이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 상호간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어차피 알아야 돼요. 대집행은 대집행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징수는 그 독촉, 압류매각, 청산. 이 절차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형화 됐죠. 두 번째 유형이 공시지가인데 이것도 비교하라고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 과세 처분은 되지만 감액 조정에 대한 건 안 되고, 그다음 표준지와 수용 재결이 되는 거지 개별 토지 가격 조세부가 처분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시험, 이렇게 뭐라 했던 시험,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계고 처분, 이건 하명과 강제집행 간에 인정한 거니 예울 수밖에 없어요. 귀속재산, 기준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외우면 부정된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하자승계 인정 사례는 특별한 논거가 없어요. 두 번째 판례 보면은 강제집행, 대집행절차 상호간인데, 자, 두 번째 쪽 보면 행정 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거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다.
이건 이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그 같은 목적 납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인데 요거 되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이게. 자, 둘레 다섯째 줄 보면 한 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도 항고소송 대상이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그 건강보험료 산정이 사업 종류에 따라 그 요율이 달라지거든요. 그 요율이 높아지면은 그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국민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다 처분성 인정됐다라는 거는 별도로 또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일단 하자승계가 인정된 거라고 그것만 외우면 전제가 아까 봤지만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승계 인정되면 그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논점이에요. 그 다음 줄에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및 불복 방법 고지가 포함된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 이거 잘 음미해야 돼요. 절차를 거친 경우에요. 이때는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내용 형식 절차의 측면에서 단순히 조기에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이거 엽기적인 판례예요. 이 쟁송법적 처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24하고 연결되거든요.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식적 행정행위론이라고 했던 그거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면 24페이지 가면 그 위에 동그라미 3에 형식적 행정행위론이라고 그러죠. 이건 실질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미치는 경우 국민의 실효적인 권익구제라는 관점에서 쟁송법상으로만 처분으로 파악하자. 그래가지고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이라는 판례가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 그에 대한 항고쟁성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기술적 의미 행정이, 이게 바로 205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학문적으로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를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런 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게 뭐냐면, 형식적 행정행위하고 학설에서는 쟁송법적 처분 개념하고 구별을 하거든요. 자, 이게 3-335. 그래서 3-330으로 가면 그 중간에 괄호 1의 학설, 거기에 동그라미 2에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 그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다는 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이고,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거로 보는 건데, 근데 비권력적인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여기도 형적행정이 또 나오잖아요. 얘는 비권력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설에서 말하는 쟁송법적 처분 개념이라는 용어랑 판례가 말하는 쟁송법적 처분 개념이 이게 어때요? 반드시 일치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될 만한 대형 판례인데, 이상하게 박준성 교수도 이런 논점은 거론을 안 하고, 검색해도 구글 검색을 해도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표현을 익혀야 돼요. 자, 이 절차를 거친 경우는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로 외부에 대해 직접적 법적 의결을 갖는 행정적인 의사표시인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한다. 요거 어쨌든 익혀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웃긴 거예요. 왜냐면 실체법적 처분은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다라는 그 용어인데, 이게 학설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마 행정판례 연구라는 판례 그 평속 논문집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책을 구입을 안 해가지고 제가 행정법 다시 본격적으로 강의하려고 했던 동기가 아니라서 그걸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요거 음미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건 진짜 굉장히 그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에요. 원래 실제법적 처분 개념은 행정행위만 처분으로 인정하다는 개념인데, 얘 대법원의 논리는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표현을 익혀야 될 거고, 그 다음 줄 보면 그 불가정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 결정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주는 그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는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는 하자승계를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쟁송 제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 네 책임이다. 라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 줄 보면,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게 바로 학설로 말하면 이게 형적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 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비로소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게 허용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도표에 예외적 인정이라고 해놨죠? 그 6번에 예외적 인정.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친 경우는 승계 부정. 그 주석을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달 걸 그랬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승계 부정, 절차를 안 거친 경우만 승계 인정.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되고, 하자 승계 부정 사례는 뭐 그냥 한 번 읽고 다시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들은 음미할 게 좀 있을지도 모르는데 별것도 없어요. 이 많은 거는 10거 없이 그냥 인정되는 것만 정확히 우리가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선행행위,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이론인데, 이거는 논리적인 거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독일 이론인데, 선행행위, 후행에 대한 구속력은 행정처분 후행행정이라며 있어 불가정력이 발생한 선행행정의 규율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상대방도 후행행정의 다툼에 있어 불가정력이 발생한 선행행위 규율내용에 대해서는 다수호소는 안 되는 효력인데, 이건 이제 판결에는 기판력인데 행정의 효력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기결력이라고 하는 건데, 행정행위가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게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구속력과 구별되고, 그 선행행위, 후행에 대한 구속력은 주로 다단계 행정에 있어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대해 미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거 우리 봤잖아요. 예비결정 부분어가 해가 뒤에 딴소리 못한다라는 거죠. 예비결정 부분어가. 그 72라고 연결이 돼. 71. (71에) 보면 그 예비 결정에 의해 괄호 1 개념 나오죠. 종국적 행정이라기 앞서 종국적 행정에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에서 개별적인 몇몇 요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 얘가 종국적 판단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후속적인 최종 결정의 토대로 작용한다. 이건 뭐예요? 그 뒤에 딴소리 못한다라는 걸, 구속력이 미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207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이게 굉장히 높은 난도에서 나왔죠. 직접적인 건 없고
간접적인 것만 있다. 명시적, 직접적 이 의미 알죠? 이 단어 선행의 후행이나 구속력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나오는 법률 없죠. 불가증력과 관계된 게 쟁송 제기기간에 가는 거죠. 그 동전의 양면의 불가증력과 제기기간은 구속력의 요건 및 한계인데 이 기판력을 빌어온 거기 때문에 똑같아. 이 사물, 이게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규율 대상 내지 법조에 가서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하자승계의 뭐요? 동일한 목적유가, 그죠? 동일한 목적유가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주관적 관계, 대인적, 이거는 당사자가 일치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나한테 빌어올 리가 없죠. 이것도 하자승계 명시적 요건으로 거론은 안 하지만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적 관계도 선행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 및 법적 상태,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미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하자 승계론의 요건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결론은 하자가 승계되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데 구속력이 인정되면 선행행위가 후행행위를 구속하면 후행행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기각 판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정반대일 것 같지만 추가적 요건 예 때문에 사실상 결론은 다르질 않아요. 그 판례도 요걸 받아들이는 거 아까 봤죠. 명시적으로 선행행위 후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예견 가능성, 승인 가능성, 기대 가능성 이게 없을 때 예외로 구속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부정되면은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거하고 똑같이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판례도 이제 주류적 판례는 하자 승계론에 따르지만 최근 판례가 구속력에 따른 판례가 쏟아지고 있죠. 자, 시간이 참 애매하네. 주제가 이거는 무효사유, 취소사유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그냥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